나는 김만재, 올해 62살이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벌어온 돈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해왔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모든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구두쇠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피와 땀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냉랭했다. 아내 선옥이와 딸 수연이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대화를 멈추곤 했다. 마치 내가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는 침입자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선옥이와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수줍음 많고 순종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화장품과 옷에 쓰는 돈이 늘어갔다. 나는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돈을 쓰는 건지. 여보, 친구들이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가자고 해요. 한 번만. 안 된다.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되잖아. 이런 대화가 우리 부부 사이의 일상이었다. 그럴 때마다 선옥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돈의 소중함을, 절약의 필요성을 말이다. 딸 수연이는 더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 처음엔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하는 거라며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결국은 망했다. 그 다음엔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고 했다. 요즘 시대는 온라인이라면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문을 닫았다. 그때마다 수연이는 내게 와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이번엔 정말 배웠어요. 다음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패의 대가를 계속 내가 치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연이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내가 그녀의 꿈을 짓밟는 악역인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선옥이의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 정도려니 했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곳이 아프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여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뭘 그런 걸로 병원을? 파스나 붙이고 좀 쉬면 나을 거야.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조금 아프다고 해서 돈을 쓸 수는 없었다. 선옥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결국 그녀의 다리는 점점 더 심해져서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다.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꽉 잡고 힘겹게 움직였다.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선옥이는 가끔씩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다. 모든 일에 돈을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집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선옥이와 수연이가 내가 없을 때 수군거리며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다. 내가 나타나면 급히 입을 다물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얘기를 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은밀하게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선옥이와 수연이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참아온 게 얼마인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지만 만약은 없어. 이미 늦었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편함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발견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 안내서였다. 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선호가, 이게 뭐야? 내가 서류를 들고 물어보자 선호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아, 그거요? 보험 설계사가 와서 상담받은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언제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나? 아직 가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상담만 받아본 거라고요.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평소 보험료 내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내가 갑자기 보험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흔들리며 방 안을 어른거렸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선호기의 절뚝거리는 걸음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선호기가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숨소리까지 죽이고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집에 왔다. 그동안 한 달 넘게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말이다. 아빠, 안녕하세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그녀는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냐? 아빠를 위해서 한약을 지어왔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나는 놀랐다. 평소 돈 아깝다며 감기약 한 알도 사 먹지 않던 내가 갑자기 한약을 먹어야 한다니? 더구나 수연이가 그 비싼 한약을 지어왔다는 것도 이상했다. 괜찮다. 아빠는 멀쩡해. 아니에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지어온 거예요. 알바? 수연이가 언제부터 알바를 했다는 건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용돈 달라고 하던 아이가? 한약 봉지에서는 진한 약재 냄새가 났다. 평소 맡던 한약 냄새와는 조금 달랐다. 더 자극적이고 뭔가 섞인 것 같은 냄새였다. 하지만 한약이 원래 냄새가 다양하니까 그러려니 했다. 매일 아침마다 한 봉지씩 끓여서 드세요. 몸에 좋을 거예요. 수연이는 한약을 끓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다. 그런 그녀를 보니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선옥이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말했다. 수연이가 한약 지어온 거 정말 고맙네요. 우리 딸도 이제 철이 드나 봐요.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갑자기 둘 다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걸까? 밤이 되자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스쳐갔다. 선옥이의 보험 상담, 수연이의 갑작스러운 효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대화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가족이 나를 걱정해주는 것을 왜 의심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30년 넘게 함께 산 가족의 행동 패턴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번개가 치면서 방 안이 순간적으로 환해졌다. 그 짧은 순간 침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봤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선옥이일까, 수연이일까? 발걸음은 부엌 쪽으로 향했다. 뭔가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냄비를 만지는 소리 같았다. 그러고 보니 수연이가 한약을 끓여놓고 갔다고 했다. 누군가 그 한약을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 가까이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젓는 소리. 잠시 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선옥이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한약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진한 갈색의 한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옥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긴장한 듯 보였다. 한약 끓여놨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나는 한약 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봤다. 어제보다 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약간 비린내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이 냄새가 좀 이상한데? 한약이 원래 그래요? 좋은 약일수록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잖아요. 선옥이의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한약을 입에 가져다 댔다. 그런데 그 순간 선옥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간절한 표정이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한약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중에 마실게. 지금은 입맛이 없어. 선옥이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스쳤다. 그것은 분명했다. 왜 그녀가 내가 한약을 마시지 않는 것을 실망해하는 걸까? 이상하다. 뭔가 매우 이상하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다. 보험 서류, 갑작스러운 한약, 밤중에 수상한 움직임들, 그리고 선옥이의 그 이상한 눈빛.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직감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과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한약을 마셔보겠다. 그리고 모든 의심을 확인해보겠다. 설마 내 가족이 나를 해치려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바깥은 여전히 어둑했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한약을 마셔보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을 끝내겠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한약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니 방금 끓인 것 같았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한약을 끓여 놓은 걸까? 선옥이는 평소 늦잠을 자는 편인데.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선옥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다. 일찍 일어나셨네. 한약 드세요. 몸에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한약 그릇을 들어 올렸다. 진한 갈색 액체에서 나는 냄새가 여전히 이상했다. 어제보다도 더 강한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냄새가... 한약이 원래 그래요? 빨리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없어요. 선옥이가 재촉했다. 그녀의 눈빛이 내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며 한약을 입에 가져다 댔다.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수연이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온 걸까? 선옥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수연아, 왜 이렇게 일찍? 아빠, 한약 드시려고 해요? 잠깐만요. 수연이가 급히 달려오며 내 손에서 한약 그릇을 빼앗았다. 그 순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한약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수연이는 허둥지둥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실수가 아닌 것 같았다. 오히려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랬어? 선옥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평소 조용한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실수라고? 선옥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반응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수연이가 일부러 한약을 떨어뜨린 것이다. 그리고 선옥이는 내가 그 한약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 대체 왜? 바닥에 튀어진 한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분명 한약 냄새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이 냄새, 뭔가 이상한데? 내가 중얼거리자 선옥이와 수연이가 동시에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 그냥 한약 냄새예요, 아빠. 맞아요. 좋은 약초일수록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동일한 반응이었다. 마치 미리 연습해둔 것처럼.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병원에서 맡았던 그 독특한 냄새와 지금 바닥에서 나는 냄새가 비슷했다. 농약? 내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자 선옥이와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한약에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연아, 너 어디서 이 한약을 지어왔다고 했지? 한의원에서요. 시내에 있는 유명한 곳이에요. 어느 한의원? 수연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김한의원이요? 김한의원? 김한의원? 그런 곳이 있나? 있어요. 새로 생긴 곳이에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선옥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연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옥아, 너도 이 한약에 대해 알고 있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마다 미리 끓여놓고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부엌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선옥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수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아, 입 닥쳐. 선옥이가 딸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빠, 저희가 수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무릎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 예감이 맞았다. 내 가족이 정말로 나를 뭘 한 거야?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농약을 넣었어요. 수연이의 고백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다. 농약? 내 딸이 내가 마실 한약에 농약을 넣었다고? 왜 그런 짓을? 아빠가 너무 매정해서요. 엄마 다리 아픈 것도 병원에 안 보내주고 제가 사업자금 달라고 할 때도 매번 거절하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게 해서 반성하게 만들려고. 농약을 넣고서 그냥 아프게 하려고 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이렇게 순진할 리 없었다. 농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리 없을 텐데. 선옥아, 너도 알고 있었지? 선옥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럼 너희 둘이 함께 계획한 거야? 아니에요. 수연이가 급히 소리쳤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계획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엄마는 말리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말리지 못했지? 선옥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도 원망스러웠어요. 당신이 미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제 다리가 이렇게 된 것도, 수연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하려는 일을 막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이 조금은 고생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 아내와 딸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아니, 수연이 말로는 죽이려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농약을 넣었다는 것은 살인 시도나 다름없었다. 그럼 보험은 뭐야? 내 명의로 든 사망보험 말이야. 선옥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건 설마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수연이가 울부짖었다. 그럼 왜 보험을 들었어? 만약에 정말 잘못되면. 선옥이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죽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은 밝은 아침이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나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오늘은 한약을 떨어뜨렸어? 수연아, 어젯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막으려고 했다는 거야? 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쓰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고마워라. 내 딸이 아버지 목숨을 구해줬구나.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이제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밖에서 수연이 우는 소리와 선옥이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 싫었다. 한참 후에 집이 조용해졌다. 수연이가 집을 나간 것 같았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선옥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보, 말하지 마. 하지만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 말고. 죽이려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농약을 넣고서 죽이려 한 게 아니라고. 선옥아, 나를 바보로 보나? 선옥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이 넣었어? 농약을.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든 적게든 농약은 농약이야. 내가 그걸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선옥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뭐 하시려고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살인 미수잖아. 여보, 안 돼요. 수연이는 아직 어려요. 어려? 30이 넘은 어른이 어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선옥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나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선옥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선옥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내가 매정했다고 해도 농약을 넣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현관벨이 울렸다. 경찰이 온 것이다. 나는 문을 열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바닥에 쏟아진 한약을 검사해 보세요. 분명 농약 성분이 나올 겁니다. 경찰관들이 바닥에 한약을 채취했다. 그리고 선옥이에게도 사정을 물어봤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부인과 따님을 조사해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이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아니면 가족을 배신하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 없이 말이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과연 이 일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복수를 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6개월이 지났다. 선옥이와 수연이는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살인 미수 혐의였지만 다행히 실제로 해를 입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혼자 있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는 식탁은 쓸쓸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선옥이의 다리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수연이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다. 아무리 내가 매정했다고 해도 농약을 넣을 정도까지 해야 했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연이가 집에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어줬다. 거절할 이유도 그럴 힘도 없었다. 거실에 앉은 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아빠, 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요. 나는 놀랐다. 평생 육체 노동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아이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는 아프고.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수연이가 자신의 거친 손을 보여줬다. 예전에 하얀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매일 일하면서 아빠 생각을 해요. 아빠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우리를 키워주셨구나 하고요. 나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빠,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냥 아빠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은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연이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아빠, 혼자 사시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수연이가 떠난 후 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선옥이도 찾아왔다. 그녀는 더욱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다리는 더욱 심하게 절고 있었다. 만재야,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 무릎 꿇지 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선옥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너를 원망만 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위해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 다리가 아픈 것보다, 수연이가 사업에 실패한 것보다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더 컸을 텐데.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만재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60이 넘은 나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었다.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가봤다.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 새 얼굴이네요.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네, 처음입니다. 뭐 하시던 분이에요? 건설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전에는 버스 운전을 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편해졌다. 혼자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김 할아버지의 말에 위로가 되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경로당에 자주 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김씨, 우리 내일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박순덕 할머니가 제안했다. 등산이요? 저는 산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그래서 더 가야죠. 산에 가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나는 망설였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내가 등산이라니. 가보시라고요.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다음 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랐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도시가, 강이, 들판이 한눈에 보였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박할머니가 물었다. 네, 정말 좋네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김씨,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무슨 모임이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모임이에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일자리요? 네. 김씨는 건설업을 하셨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작은 수리나 보수 일들,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흥미가 생겼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버릴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박할머니는 요리를 잘 하시니까 도시락 사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한 어르신 도시락 말이에요. 박할머니가 덧붙였다. 우리 나이에도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처럼 큰 꿈은 아니어도 서로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꿈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새로운 꿈.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한 달 후 우리의 실버드림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일들을 시작했다. 나는 소규모 수리 서비스 팀을 맡았다.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에 싱크대를 고치는 일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그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일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나자 우리 조합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다.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라며 의뢰가 계속 들어왔다. 나는 매일 바쁘게 일했지만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어느 날 수연이가 다시 찾아왔다. 아빠,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 받아 보이셨는데 지금은 뭔가 활기차 보여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저도 이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니까 팀장님이 칭찬해 주시고 급여도 조금씩 올려주세요. 잘했구나. 그리고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돈의 소중함을, 일의 가치를 말이에요. 아빠가 평생 저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들을요. 수연이의 말에 나는 뭉클했다. 아빠, 제가 번 돈으로 아빠께 한약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의원에서 정말 몸에 좋은 걸로요. 나는 웃었다. 됐어. 아빠는 이제 한약 없이도 건강해. 그래도 대신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빠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야. 그날 저녁 선옥이도 찾아왔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다. 다리가 불편한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아프니까 다른 분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만재야, 우리 모두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날 밤 나는 혼자 있는 집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6개월 전만 해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진 60 넘은 늙은이. 더 이상 할 일도 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할 일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협동조합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의뢰인들로부터 고마움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제 박할머니가 말했다. 김씨, 우리가 TV에 나올 수도 있대요. 성공한 실버 창업 사례로요. TV라니. 60이 넘어서 TV에 나올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지원금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인생 2막이 이렇게 펼쳐질 줄 몰랐다. 한 달 후 정말로 우리는 지역 방송에 출연했다.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이룬 어르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김만재 씨,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다.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깨달았죠.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든 70이든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도 60이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우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다. 지금 우리 협동조합은 회원이 50명이 넘었다. 수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시락 사업, 청소 서비스, 심지어 IT 교육 서비스까지 확장했다. 나는 이제 대표를 맡고 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의 기분은 정말 좋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할 일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이런 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다. 수연이는 지금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정식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이번에는 내가 응원해줄 생각이다. 선옥이는 요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가끔 만나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다. 어제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김씨,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겪은 시련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김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집에서 가족들과 갈등하며 답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보람된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순이 넘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 댁의 전기 배선을 점검해달라는 일이다. 나는 기꺼이 가방을 챙겨 나갔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다. 나이가 많다고 실패했다고 가족에게 실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처럼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운 막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